그녀는 노래를 부르네. 마술같이 사람을 홀리는 선율. 조그만 배에 탄 뱃사공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결국 물속으로 삼켜진다네. 인어에 대한 전설은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사이렌, 로렐라이, 머메이드, 메로우, 루살카, 교인 등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죠.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인어는 아름다우면서도 포악하며 천진하면서도 잔인한 요정 혹은 괴수로 묘사됩니다. 마치 바다 날씨만큼이나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인어를 악천후를 불러오는 불길한 존재로 보기도 했죠. 인어에 대한 기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신화와 상상력의 근원을 둔 인어 전설이 많은 반면 동양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인어를 보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인어 목격담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에 남겨진 기록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인어의 생김새나 쓰임새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취급 방법이 마치 희귀한 사냥감을 대하는 것 같죠. 대표적인 예가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의 관리로 갑 부임한 김빅령이라는 사람이 마을 어부가 낚시를 하다 우연히 인어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백성이 낚시를 하다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2은 창에 찔려 죽고 나머지 4만 살았다 하더라. 흰 눈물을 비처럼 흘리는 모습이 참으로 가련해 어부에게 놓아주자고 청하니 어부가 아까워하며 말하기를 인어 기름은 무척 품질이 좋고 상하지 않아 썩어 냄새를 풍기는 고래 기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고래 기름은 굉장히 귀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래 한 마리에서 기름을 짜면 기천량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래 기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니 인어 기름의 가치를 짐작해 볼 만하죠. 몇몇 학자들은 책 속에 나오는 인어가 한반도에 서식했던 바다사자, 강치 혹은 돌고래인 상괭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학자인 안정복은 저서 동사 강목에서 강치에 대해 어린애 같은 소리를 내며 그 기름은 등잔 기름으로 쓸만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언뜻 어우야담의 내용과 겹쳐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김빅령이 묘사하는 인어의 생김새를 보면 그가 결코 바다사자나 고래를 말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다. 콧마루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귓바퀴가 또렷했다. 수염은 누렇고 검은 머리털은 이마까지 드리웠다. 암수 음양 형태가 사람과 한결같았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의 주름살 무늬, 무릎을 껴안고 앉는 것까지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김빅령이 말하는 인어는 확실히 짐승보다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발바닥이 달렸고 무릎을 껴안았다는 것으로 보아 하체가 물고기인 서양 인어와도 사뭇 다르죠. 책 속에는 또 다른 인어 기록도 적혀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눈처럼 살결이 희고 생김새가 여인 같은 인어가 잡혔는데 어부가 농을 하자 정을 통한 연인처럼 웃었으며 바다에 놓아주었는데도 3차례나 되돌아왔다. 바닷가 사람들은 암컷 인어를 잡으면 못에 가두어 기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듯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어 목격담은 조선 후기의 문인 이옥이 쓴 백운필에도 나오는데요. 한 사내가 하룻밤을 묵으러 빈집에 들어섰다가 알몸으로 갇혀있는 여인과 어린아이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말을 못하는 인어였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주인이 인어를 솥에 삶아 요리로 대접하려 하니 이를 딱하게 여긴 사내가 인어를 바다에 풀어주자고 설득하였다. 손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주인은 인어를 풀어주었고 이에 바다로 돌아간 인어는 사내를 3번 돌아보며 감사를 표한 뒤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어우야담과 백운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어는 사람의 말은 못하지만 감정을 느끼며 의사표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위백규가 펴낸 경물설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년에 어부가 인어를 잡았는데 크기가 3살짜리 아이 같았다. 모든 생김새가 사람 같은데 수염이나 머리카락은 없었다. 사람이 다가가면 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울면서도 몸을 가리는 것은 타고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니 그 모습이 마치 사람과 같았다. 인어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중후기 다양한 문헌에 남아있으며 그 내용이 눈앞에 있는 것을 적어내려가듯 생생합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 거문도에는 신지기라는 신비로운 동물에 관한 전설이 존재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신짓기는 멀리서 보면 물개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팔과 가슴이 여실한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축시에 인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갈 때 암초지대 주변에서 종종 목격됐다고 합니다. 신짓기는 맑은 날엔 조용하다가 흐린 날에는 어느샌가 나타나 돌을 던지고 첨벙첨벙 물소리를 내며 낚시를 방해했는데, 그럴 때면 마을 사람들은 조업을 마치고 서둘러 무트로 돌아갔습니다. 신짓기가 경고하는 날엔 틀림없이 큰 풍랑이 일거나 폭풍우가 몰아쳤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풍랑주의보를 미리 알려주며 보호했던 신짓기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거문도 인어공주 설화 등으로 구전되고 있습니다. 인어 목격담이 조선 중후기에 걸쳐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동해, 서해, 남해 등이 풍부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러 가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에서 목격된 인어는 난파당한 외국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인을 처음 본 조선인들이 바다에서 온 짐승으로 착각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조선은 용모가 다르고 조선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짐승으로 착각해 잡아먹을 정도로 야만적인 비문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랑 등의 이유로 외국 선박이 표박하는 경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본국이나 목적지로 송환하는 것이 관례였죠.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서양인에 대한 기록은 1582년 남아있으며, 이는 인어 목격담이 적힌 어우야담이 쓰여진 시기보다 약 40년 앞선 것입니다. 혹자들은 옛 문헌에 등장하는 인어가 오래전에 멸종한 수생 유인원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수생 유인원 이론에서 파생된 주장인데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과정 중 물속에서 생활하는 반인어, 즉 수생 유인원 과정을 거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생 유인원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생태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생존 습성, 번식 형태 등을 볼 때 원숭이보다 돌고래가 현생 인류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말하였죠. 물론 학계의 주류가 아닌 가설이지만 인간이 다른 유인원과 달리 털이 거의 없다는 점, 돌고래 등의 출현 시기가 수생 유인원 출현 추정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반도 일대에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몸집이 더 작고 수중 생활을 하는 소형 유인원이 생존했을 가능성을 두는 것이죠. 그 용모가 사람과 비슷하여 매우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조선의 인어. 사람 손에 쉬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조선의 인어들은 정말 이 땅에 실제했던 존재들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플라이어 홀을 개발하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12초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없었던 하늘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플라이어 호보다 무려 300년 앞선 비행기가 조선시대에 존재하였다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고 전해지는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입니다. 임진왜란 때 영남의 한 성이 외병에게 겹겹이 포위를 당해 곧 위태로웠다. 이때 어떤 이가 비거를 제작하여 성 안으로 날아들어가 성주를 태우고 구출하였다. 비거는 30리를 날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외적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신경준의 여암전서 책거제 목차에는 비거라는 비행체가 등장합니다. 비거를 제작한 이는 정평구라는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의 휘하에서 화약을 다루는 일을 맡았던 무관이었습니다. 손재주가 무척 뛰어나고 기이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발명가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제작한 것이 바로 비거였죠. 기록에 따르면 정평구는 비거를 활용해 왜군에게 포위된 진주성을 날아오가며 사람들을 구출하거나 식량과 군수품을 조달하고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역사서인 외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비거로 인해 군이 작전을 전개하는데 큰 곤욕을 치루었다라는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 연문장전상고에는 비거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도 적혀 있습니다. 이규경은 단순히 비거를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 내에 비거 변증설이라는 목차를 따로 두어 고증적인 해설을 시도하였죠. 수레에 연처럼 깃과 날개를 달고 풀물을 만들어 동체의 가죽 주머니 아래로 공기를 분출시키면 바람이 일어 하늘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 속에 사람이 타서 자벌레가 굽혔다 폈다를 하는 것처럼 움직여 바람과 기운을 내게 하면 두 날개가 자연히 날아가는 형세를 짓는다. 한 번 떠오른 비거는 그 기세가 대단하여 공중으로 100장을 올라간 뒤 기류를 타고 30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었다. 비거 변증설에는 비거의 대략적인 설명과 작동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어떤 전문가들도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비거를 제작해내지 못했는데요. 이에 몇몇 사람들은 책으로 기록되지 못한 비법이 따로 존재하는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죠. 혹자는 정평구가 화약을 다루는 일을 맡았던 것을 근거로 그가 화약을 일종의 추진체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150여 년 전 이미 조선은 화약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포 신기전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이러한 가설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나 증거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자들은 비거의 실존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규경의 비거 변증설 외에는 그 모양이나 성능에 대한 묘사 기록이 없는 점, 외삭이라는 문헌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역사서를 가리키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전해져 내려오는 제작도나 설계도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죠.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조선시대 특유의 전승법으로 인해 비거의 설계도가 남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조선에는 기록으로 그것을 보존하기보다 그것을 발명한 장인에 의해 대대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장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비법을 후대에 전수하지 않거나 전쟁, 사고 등으로 요절하는 경우 그대로 영영 묻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기록으로 적어두어도 갖은 이유들로 인해 소실되는 경우 또한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년이 지난 1800년 초 호소의 노성 지방에 사는 명제의 후손 윤달규라는 사람이 비거를 만들고 그 방법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문헌 구절이 남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윤달규가 남겼다는 설계도 역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비거는 최소 200년 이상 그 제작 비법이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전부 소실되어 구체적인 형상과 원리는 알 수 없게 되었죠. 하나 확실한 것은 정평구와 윤달규 두 인물 모두 실존 인물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평구는 비거를 사용해 임진왜란을 격퇴하고 국난을 평정하겠다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조와 대신들은 문헌상으로만 전달된 하늘을 나는 수레에 대하여 믿지 못하였고 국가가 혼란스럽다 보니 발생한 일종의 헛소문 정도로 여겼다고 하죠. 이로 인해 비거는 조선 왕조실록 등 국가적인 공식 역사서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상반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비거가 고대 아시아 일대에 이미 존재했던 비행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중국의 기록 중 진나라의 장화가 쓴 박물지에도 하늘을 나는 수레가 나오며 북송의 시인 소식의 금산 묘고 대시에도 비거가 등장하죠. 서풍에 휘말려 예주까지 날려와 추락한 괴 비행체가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뛰어난 재주로 하늘을 나는 수레를 만들어 먼 하늘을 오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비거가 허수아비를 태운 일종의 교란용 비행체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안에 사람이 탑승했을 확률은 적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비거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문은 조선 후기에도 존재했는데요. 비거 변증서를 써낸 이규경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조선 사람들도 능히 만들 수 있다. 다만 세상에 미처 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과거에는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못 만드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국립과천과학관 두 곳에서 가상도를 토대로 복원된 비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장치들은 설계도 없이 물리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해 무동력 형태의 글라이더로 묘사되었죠. 과연 비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하늘을 날아다닌 한반도 최초의 비행기였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조문국 지난날을 누구와 의논하랴. 천년이 지나고 지금은 경도광의 무덤만 남아 비봉국 사라지고 사람 그림자도 볼 수 없으니 조문국 맑은 검은 곳 소리 온데간데 없도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며 수세기 동안 번성한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금강과 기름진 땅을 두고 있어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으나 한순간에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한반도의 잃어버린 도시 조문국이죠. 한반도에 실존한 국가 중 가장 신비한 나라는 단연 조문국일 것이다. 기원전 124년 현재 의성지역에 건국돼 21대 묘추항에 이르기까지 369년간 번영하였으나 역사서에 단 한 줄의 기록만 남기고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조문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악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조문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이전에 김항여왕이 지금의 의성지역에 개국한 고대 왕국입니다. 왕위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대물림되는 여왕국으로 한반도 역사상 유일한 목원제 국가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최대 금 생산지였던 안동, 예천, 상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던 야금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이는 조문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동 지지와 읍지 등 과거에 쓰여진 전국 지리서에 조문국의 위치와 함께 특징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조문국 초전엔 거대한 궁궐이 자리하며 지척에 상업이 발달한 큰 마을이 있다. 마을엔 농사 짓는 데 쓰는 28개의 연못을 두었으며 나라에서 양잠을 권장해 뽕나무 밭을 일구고 사는 백성들이 많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물을 즐기는데 비봉곡이라는 노래와 조문금이라는 시비한 악기가 유명하다. 신라 미인, 고려 미인과 같이 사만 미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문 미인이 많다. 조문국의 발달한 문화 수준과 막강한 역량은 의성 전역에 남아있는 370여 개의 거대 고분만 보아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문국 10대왕 경덕왕의 능은 높이 8m, 둘레는 74m에 달하는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이 경덕왕릉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지어진 허미 수문집에 실려있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괭이질을 하던 중 지하로 통하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금칠이 된 석실과 금관을 쓴 조각상이 있었는데 욕심이 난 농부가 금관을 만지니 손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의성 현령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나는 경덕왕이다.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와 살펴보고 그 무덤을 개수, 봉안토록 하여라 말하였다. 이튿날 현령이 꿈에서 말한 곳에 당도하니 굴 안에서 조각상에 손이 붙어 옴싹달싹 못하는 농부가 발견됐다. 현령은 현몽이 사실임을 믿고 봉분을 높여 제사를 지냈다. 이 외에도 조문국에 관한 설화는 의성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금관, 황금 조각상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조문국이 천년의 시간을 넘어 구존될 만큼 찬란한 황금 문화를 꽃피운 나라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문국에 관한 사료는 거의 남아있질 않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2011년 11월 남당 박청화 선생의 유고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문국의 왕력 일부가 발견되며 베일에 쌓여있던 고대 왕국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문국이 기원전 124년부터 기원 후 245년까지 존속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21대 왕력을 발견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 출토된 조문국 유물의 지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보다 훨씬 앞선 5에서 6세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문국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보다 더 깊고 오래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조문국의 역사가 최대 기원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고대 조문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왕가의 조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문국은 기원전 83년까지 외라는 국호를 썼다. 모건제의 영향으로 여왕 인을 합성한 국호를 쓴 것이며 조문국으로 개명한 것은 기원전 82년이다. 삼국시대 조문국의 왕손들은 일본 열도로 건너가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국명을 자신들의 옛나라인 외라고 불렀다. 일본 일왕가의 시조는 바로 조문국인 것이다. 이 충격적인 가설은 산해경,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 조문국을 언급한 여러 역사서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조문국의 왕손은 그의 아들과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타이를 세운 후 서기 173년 모국인 조문국과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야마타이국은 고대 외나라의 여왕 히미코가 다스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히미코는 중국의 사서와 한국의 사서에는 등장하나 정작 일본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아 그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여왕이 통치하는 모건제 중심의 조문국, 그 왕손이 세웠다는 고대 일본의 야마타이국, 그리고 일본 기록에서 지워져 버린 외나라의 여왕 히미코, 이들은 혹시 어떠한 연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학자들은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고지기, 니온쇼기에서 일본의 개국 시기를 조문국의 개국 시기와 동일한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일본 정부가 황실의 발상지 소시무리 노도고리를 찾기 위해 의성군을 답사하며 학술 조사를 했던 사실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정황을 통한 추론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조문국에 대한 기록 중 그 내용이 가장 사실적이고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내용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남아있는 나라가 패망할 당시의 기록입니다. 벌휴 이사금 2년 2월 바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해를 좌우 군주로 삼아 조문국을 정벌했다.
최대 1400여 년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면서 세력을 떨쳤던 조문국은 이 한 줄의 기록을 끝으로 신라의 전신이 되는 사로국에 정벌당합니다. 왕을 잃고 나라가 통째로 적국에 흡수되는 비극을 겪으며 대부분의 자료는 유실되었으나 숱한 문인들과 학자들에 의해 회자되면서 단편적인 역사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데요. 특히 사로국의 여러 기록에서 자주 언급되며 패망한 나라답지 않은 존재감을 증명하죠. 이를 보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조문국은 멸망된 게 아니라 결혼 동맹을 통해 신라에 흡수되었고 이후 신라 왕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나라를 다스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조문국의 마지막 공주 운모가 적국의 대장군 구도와 혼인했으며 두 사람의 혈통인 후손들이 신라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조문국 고분들의 연도를 측정한 결과 일부가 조문국의 멸망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나라가 사라진 후에 생긴 고분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린 신라의 정체는 사실 오래전 사라진 고대 왕국의 후손이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마조네스 왕국인데요.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폴로도 로스가 편찬한 신드레의 대하여에 따르면 단수형으로 아마존, 복수형으로 아마조네스라고 불린 고대 여전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냥과 전쟁을 매우 좋아하는 호전적인 종족으로 오로지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사회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들은 자손의 번식을 위해 이웃나라의 남성들을 납치하였으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고 여자아이만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는데 불편함을 없애고자 오른쪽 가슴을 도려내 불로 지졌다고 전해집니다. 학자들은 아마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단어 앞에 붙으면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지는 부정형 접두사 A와 여성의 가슴을 의미하는 마조스란 단어가 결합된 것일 거라고 해석하였죠. 아마조네스의 실존 가능성은 고고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신화적인 존재로 치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전사가 고대 역사서에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고대 여전사에 대한 기록은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이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여성으로 구성된 전사 집단으로 사르마티아라고 불렸다. 헤로도토스는 사르마티아인이 고대 여전사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화에서처럼 오랜 세월 모계 사회를 유지해온 부족이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전사의 시신과 각종 무기가 무더기로 발굴되기도 했죠. 고대 부족 국가의 무덤에서 무기와 함께 묻힌 여전사의 유골을 300구 이상 확인했다. 유골의 나이는 10세에서 45세까지 다양했고 화살촉이 뼈에 박혀있는 등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 덕분에 환상으로 여겨지던 신화 속 여전사들이 현실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후손들은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까지 흑해에서 중국에 이르는 광대한 유라시아 대초원 지역을 호령했다. 그들은 승마와 공술의 대가였으며 술과 대마를 즐겼다. 여전사로만 이루어진 고대 부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일기에도 종군 도중 여전사 무리와 마주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본의 기록에도 신화 속 아마조네스와 비슷한 여인 부족이 등장하죠. 놀라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도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서량 여국은 남자가 없고 오직 여자들만 사는 나라로 자무하라는 강물을 마셔서 임신을 했다고 묘사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종종 발견되죠. 동해바다 가운데에 있는 여국은 여인들만이 사는 나라로 여왕인 월백이 다스렸다. 월백은 애때 보이는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별과 같이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허리는 비단처럼 가늘었으며 몸짓은 제비같이 날쌔고 민첩하였다. 그 누구라도 월백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칼날을 맞대기도 전에 넋을 잃어버려 앞다투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월백은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대 낭자군을 이끌었는데 붉은 비단으로 장식하고 띠를 두른 모습이 실로 아름다웠다. 조선시대 중기학자인 황중윤이 쓴 소설 천군기에는 동해바다에 존재하는 여국과 여왕,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대 낭자군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는 실제 역사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놀라운 것은 소설 속 여국이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싸웠던 의병장 정경운이 쓴 1593년 10월 22일자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국 사람들이 조선을 구해주기 위해 군량 1000섬을 명나라에 바쳤는데 그것이 명이 아닌 조선에 도착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해당 내용이 언급된 고대 일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5월 23일부터 광해군이 집권한 1609년까지의 일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천군기는 소설이니 그렇다 쳐도 난중에 작성한 일기에까지 여국이 등장한다는 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여인국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저 동쪽의 바다에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해안가에 표류해 왔는데 음식을 먹이려 했으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굶어 죽었다. 그 땅은 모두 옥저 동쪽의 큰 바다 가운데에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옥저는 현재 함경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었던 고대 한반도의 부족 국가이며 그 옥저 동쪽의 큰 바다는 지금의 동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만 사는 나라는 동해 중심부에 어떤 섬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해당 내용이 기록된 삼국 지위지 동의전은 3세기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동의사회, 즉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부여, 고구려, 동옥저, 예맥, 한족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인 삼국사기가 12세기에 편찬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약 900년 이상 앞선 동이사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 3세기에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 역시 큰 바다 가운데에 남자가 없는 여인국이 있다. 그 나라에는 신의 우물이 있어 이를 보면 쉽게 아이를 낳는다고 했다고 여인국의 존재를 언급했죠. 조선과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고대 여인국은 실존했던 국가인 걸까요? 어떤 이들은 아마조네스 신화가 긴 시간 여러 국가로 구존되는 과정에서 각 정서와 문화에 맞춰 내용이 바뀌는 토착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한반도의 여인국 설화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역시 고대 그리스의 이소부화가 한국적 토착화를 거치면서 헤르메스가 산신령으로 변모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여전사 이야기가 실질적 역사 기록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이어진 실 사례가 있는 만큼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 속 밀림에 살았다는 여전사 부족 아마조네스부터 한반도의 동해 바다에 있었다는 여인국까지 신화와 역사 사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신이시여, 바다 위의 잔혹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지금 그들의 배가 몰려오고 있나이다. 894년 9월 5일 정체불명의 배 45척이 일본 최북단섬 대마도를 침공합니다. 대마도 수비군은 혼비백산의 전투태세를 갖추지만 적을 저지할 수는 없었죠. 그들은 상륙과 동시에 은과 진주를 비롯해 섬에서 나는 삼나무 목재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가기 시작합니다. 습격은 약 열흘 동안 이어졌고 섬 내 신사에서는 적선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적선이 출현하고 12일 후 대마도 수비군은 섬에 상륙한 1000여 명의 병력을 상대로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데요. 일본의 역사서 부상 략기는 이날 전투에서 적군 302명이 사살됐으며 그 중엔 중대장 3명, 부장 1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 측 피해는 따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전투에 투입된 병력과 대치 기간이 열흘을 넘은 것으로 보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짐작되죠. 놀라운 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적의 정체를 신라 해적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역사에는 늘 왜구가 등장한다. 일본 남부 지역에 거점을 두고 바다를 건너와 약탈을 일삼던 해적무리 왜구는 삼국시대 이후 늘 한반도의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은 한반도에 해적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 역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신라 해적단 신라구가 바로 그것이다. 신라구란 통일신라 후반부터 고려시대 초반까지 활약하던 신라의 해적을 일컫는 말인데요. 왜의 도적을 왜구라고 부르듯 신라에 도적 구자를 붙여 신라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3대 실록, 일본 기략, 일본 후기 등 9세기 전후 기록에서 신라 해적, 신라적, 신라 구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현대에 들어 신라구라는 단어가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굳어지게 되었죠. 신라구의 일본 침공은 894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신라구로 인한 피해 사실은 810년대부터 관찰된다. 그들은 8세기경부터 빈번하게 대마도와 규슈의 북부 지역을 습격했다. 869년에는 대담하게 일본 통치부 외항에 잠입해 조공으로 바쳐진 비단을 탈취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일본 조정은 신라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은의 산출지인 대마도에 방어체제를 마련했다. 당시 신라구가 끼친 피해 규모나 조정에서 세운 방어 대책에 대한 내용이 많은 사료로 남아있다. 일본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신라구가 큐슈를 넘어 일본 본섬까지 광범위하게 활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라구와 관련된 기록은 일부 지역의 신사에서 전설의 형태로도 전해집니다. 일본 본섬 서부에 있는 효고현 효마의 신사, 아카우치 신사의 설화가 대표적이죠. 설화에 따르면 먼 옛날 신라구가 탄고 시라이토 해변을 습격하였는데 해적의 공격을 받은 배가 부서져 침몰하려고 하자 갑자기 바닷속에서 수많은 전복대가 떠올라 배에 갈라진 틈에 붙어 가라앉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효오마의 스쿠네노 미코토라는 장수가 아카우치 신사의 전복을 해신으로 모셨는데요. 때문에 지금도 인근 마을에서는 전복을 먹지 않는 풍습이 전해진다고 하죠. 이처럼 일본 역사서와 지역 전설화에 등장할 만큼 익숙한 존재지만 국내 대중들은 신라구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왜구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 등 한반도 역사서에 집중되어 있듯 신라구에 대한 기록도 일본 측 사료에만 등장해 국내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라구가 일본 조정에서 직접 해적 토벌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역사책에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기술해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적 조상이 있었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왜구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기만 하진 않았다는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본토까지 공격했던 신출 귀몰한 해적단 신라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8세기부터 9세기까지 자연재해나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해외를 떠돌게 된 신라인들 중 일부가 해적이 됐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신라구가 등장한 당시 신라는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잇따라 일어나고 왕위 쟁탈전으로 100년 동안 왕이 20번이나 바뀌는 극도의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신라 왕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면서 민중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때문에 많은 신라인들이 곡괭이 대신 칼을 들고 도적이 되었죠. 하지만 신라구가 단순히 굶주린 백성이나 민초들로 구성됐다고 보기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조직적인 점 등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요. 894년 대마도 습격 당시 일본군의 포로가 된 신라인 현춘의 증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 흉년이 계속돼 인민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왕성 창고도 예외 없이 비어 안전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신라 왕이 일본으로 가 곡식과 면직물을 거두어 드리라고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돛을 달고 바다로 나왔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배가 100척 있고 2,500명이 타고 있다. 여전히 3명의 대장군이 살아남아 있으며 그중 한 사람은 당나라 사람이다. 현춘은 남해안을 기점으로 활동하던 해적 중 하나로 그의 해적단은 당대에 가장 세력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신라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당시 신라 왕이었던 진성여왕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왕실의 다국적 정규군 혹은 해적연합체라는 뜻인데요. 부상 략기는 증언과 함께 전리품 목록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은 배가 11척, 창이 1000개, 활이 100개, 방패가 300여 개라는 것으로 보아 병력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대규모의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해적단의 대장군, 부장군, 중대장의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대목인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신라구가 오합지졸 도적무리가 아닌 정규군이 포함된 군사 조직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거듭된 흉년으로 궁지에 몰린 진성여왕이 실제로 대마도 습격을 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해적들이 사용한 무기들을 보면 상당한 고가품이 많은데 이는 단순한 호족의 무리가 아니며 강력한 배후 세력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 일반 민초들이 배후 세력 없이 이 정도 수준의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반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현춘이 왕의 명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닌 어떤 지방 관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해적들이 어떤 세력이 속아 동원되었거나 증언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신라구의 시초 혹은 지도부가 되는 핵심 인원들이 해상왕 장보고에 부관들일 것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장보고는 대대적인 해적 토벌에 나섰던 신라의 장수입니다. 일찍이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했던 그는 신라인들이 해적에게 납치당해 당나라의 노예로 팔리고 있는 참상을 목격한 후 귀국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완도에 군사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신당서 및 삼국사기 등은 그의 활약으로 827년부터 835년 사이 해상에서 신라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외구의 씨를 말린 제도기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상. 하지만 그는 신라의 왕의 쟁탈전에 휘말려 왕이 보낸 자객 염장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후 청해진은 폐쇄되어 버립니다. 리더를 잃고 떠돌던 장보고의 세력 대부분은 지금의 전북 김제 땅에 벽골제로 강제 이주되었죠. 장보고의 휘하에 있던 무리 중 일부가 장수를 잃고 떠돌다가 독자적인 해상 세력을 만들었고 이 무리가 후에 신라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그들은 굶주림에 내몰려 해적질에 나선 어부 집단일 수도 있으며 왕실의 명에 따라 식량을 구하러 나선 신라의 정규군이었을 수도 있고 처벌을 피해 바다로 도망친 범죄자 무리일 수도 있다. 9세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한반도의 해적단 신라구. 어쩌면 나라의 기운이 다하던 시기 진성여왕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을 수도 있고 해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전 해상왕과 함께 바다를 수호했던 수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와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먼 과거 신라의 앞바다에 그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잡혀 진상을 올리니 그 생김새가 거북과 비슷하였으나 눈은 송아지 같고 머리에는 등껍질과 같은 갑각이 돋아있다. 네 발이 새의 날개처럼 생겼는데 천산갑 같은 무늬가 있고 앞발에는 발톱 하나, 뒷발에는 발톱 2개가 있으며 복갑은 자라와 같고 천식은 소와 같다. 1499년 6월 6일 조선 왕실에 신비한 동물이 진상됩니다. 언뜻 보기에 거북이나 자라를 닮았으나 종이 확연히 다른 지역 어민들조차 처음 보는 동물이었죠. 실록은 해당 동물과 거북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을 종합해 보아도 동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현존하는 그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았으며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기록은 1596년 5월 27일자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경상도 영해부 대진에서 형상이 자라와 같은 큰 고기가 잡혔다. 새까만 등껍데기에는 무늬가 없으며 4개의 펑퍼짐한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15척, 좌우 지느러미 길이가 5척으로 등골뼈는 7개고 입안에는 이와 혀가 없으며 육아가 쭉 늘어서 있다. 거북의 일종인 듯 하였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관찰사 이용순의 보고 내용을 보면 거북 중에서 가장 큰 종인 장수 거북이 연상됩니다. 등껍데기에 무늬가 없다는 내용은 자라와 비슷하기도 하죠.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거북목과 동물 중 큰 개체를 다른 동물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하던 거북목과 동물은 바다 거북, 장수 거북, 남생이, 자라 단 4종으로 헷갈릴 만큼 종의 수요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바다와 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동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크기로 보아 장수 거북과는 전혀 다른 동물로 보인다고 지적하는데요. 장수 거북의 평균 크기는 2m다. 영덕에서 잡힌 동물은 이 크기를 가볍게 넘는다. 지구상에서 4.5m가 넘는 거북은 중생대에 살았던 아르켈론밖에 없다. 비슷한 크기로는 뱀목 거북이라고 불리는 플레시오사우루스가 있으나 이 둘은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과 함께 멸종됐다. 조선 바다에서 잡힌 이 해양 동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조선에서 관찰된 짐승과 비슷한 동물이 동시대 북유럽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지도사학자 챗반 듀저가 집필한 중세 및 르네상스 지도의 바다 괴물을 보면 바다 거북과 유사하지만 앞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커다랗게 변형된 듯 보이는 기이한 동물들의 목격담이 실려있죠. 1550년대 파나 제작자 아놀드 니콜라이가 제작한 지도를 보면 얼어붙은 바다를 날아다니듯이 유영하는 바다 거북이, 대서양과 인접한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앤트워프 인근 바다에 출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괴생명체의 목격 지점은 그가 남긴 다른 지도에서도 발견된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나라의 바다에서 목격된 이들의 외형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먼 과거 바다를 호령했던 수장룡의 잔재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공룡을 연상케 하는 정체불명의 짐승은 바다에서만 목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도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출현하곤 했는데요. 1747년 11월 5일자 영조실록 평안도 괴수에 대한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죠.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에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여러 동물의 형상을 섞어놓은 것처럼 생긴 이 짐승은 성질이 사나워 사람을 곧잘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받아든 영조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묻자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답하고 또 누구는 맥이라고 말하였다 하는데요. 얼룩말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초원지대에 서식하는 동물로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종입니다. 게다가 맥은 조선은 물론 인접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서식하지 않던 상상 속 동물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환상종 맥에 대한 전승이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코끼리의 코, 곰의 몸, 소의 꼬리, 호랑이의 발톱 등 여러 짐승이 섞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같은 대상을 보고 그리기라도 한 것처럼 외형에 대한 설명이 비슷하죠. 일각에서는 짐승의 외형이 테리지노사우루스와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몽골, 중국,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 서식했던 수강류 초식 공룡입니다. 파충류와 새를 반반 섞어놓은 듯한 외형으로 긴 주둥이에 몸에는 깃털이 뒤덮여 있으며 큰 발톱이 달린 앞다리를 지녔죠. 하지만 7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이 조선 땅에 나타났다곤 믿기 어려운데요. 전 세계의 생물종 가운데 모든 개체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물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적하는 신비동물학이라는 동물학 분야가 존재한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괴이한 동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실려 있는데 1671년 1월 15일 평안도 벽동군에서 이상한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1793년 12월 3일 강원도 원주의 명봉산에서 전설 속에서만 전해져 오던 기린과 비슷한 동물이 나타나기도 했다. 혹자는 옛 문헌 속 정체불명의 짐승들이 최후까지 생존했던 고대 동물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살아남아 종종 목격되기도 했던 극소수의 야생 개체가 현대에 접어들기 전 완전히 멸종해버리면서 문헌의 형태로만 남게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상서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주작, 청룡, 백호, 현무의 모습도 기원과 종이 명확하지 않은 특정 고대 종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공룡 후손들이 근대까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달라진 자연 환경 등으로 인해 크기가 왜소해지고 외형이 바뀐 것이라는 설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수많은 가설 중 하나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단 환상의 동물이 실존한 고대 동물이었음을 암시하는 사례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1437년 11월 22일자 세종실록을 보면 용골, 즉 용의 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국 사람 임원충이 일찍이 노아간 등지에 들어갔다가 용이 환골한 곳을 보았는데 그 몸뚱이와 손발, 머리, 꼬리, 뿌리, 살아있는 용이 움직이는 형상과 꼭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용골, 즉 용의 뼈는 공룡의 화석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예부터 거대한 고대 동물의 뼈 화석을 용골이라고 여기며 귀한 약재로 취급해왔죠. 황제들이 용골을 다려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으며 현재까지도 화석이 약재로 거래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공룡이 용이 된 것처럼 어쩌면 최후의 고대 동물도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이름 모를 괴수로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장비국의 사람들은 팔이 세척이나 되고 긴 팔을 이용해 양손에 물고기를 잡아 사냥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위치는 초여국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내용은 중국, 위, 진, 육조시대의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고문원 산해경의 장비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장비국 사람들은 팔이 1m 이상이며 긴 팔을 물속에 넣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장비인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중국 진나라의 학자인 곽박이 남긴 주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도태수 왕기가 옥저국을 지나다 동쪽의 경계에서 어느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이 말하길 배옷이 하나 파도에 실려왔는데 몸 크기는 보통 사람과 같으나 옷의 양소매가 세 척이나 되니 이것이 장비인의 것이다 라고 했다.
왕기가 그것을 직접 들어보니 옷소매가 길어 땅에 질질 끌릴 정도였다. 장비국의 위치는 한반도 인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동해, 사만이 존재하던 당시의 옥저 근처였는데요. 장비국은 설화석 신비로운 나라가 아닌 오래전 동해 바다 어딘가에 위치해 있던 작은 섬나라였던 걸까요? 장비국에 대한 언급은 조선의 문헌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14년 조선의 실학자 이수광이 편찬한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지봉유설에서도 장비인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옥저가 있던 동쪽 바다 근처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낡은 배를 타고 다녔는데 말을 걸어도 통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성대중이 엮은 책 청성잡기에서도 장비국과 장비인을 묘사한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같은 하늘, 같은 땅이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르니 팔과 발이 긴 이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생김새가 다른 만큼 우리와 말도 다르며 음식과 습성도 같지가 않다. 한반도의 역사 기록에서도 언급되는 팔과 발이 긴 사람들, 이들은 장비국에 사는 장비인들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허구성 기록이라 말하며 장비국으로 유추되는 듯한 몇몇 구절들만 존재할 뿐 실제 장비인으로 추정되는 실존 인물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가 어쩌면 장비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유비는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전해집니다. 신장은 7척 5천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무릎에 닿았고 눈을 돌려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촉한의 초대 황제인 소열제는 장비국 사람일 것이다. 소열제는 유비를 가리키는 말로 이덕무는 그의 긴 팔과 체형을 보고 그는 필시 장비국의 사람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비가 입는 소매가 긴 의복에 대해서도 긴 팔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혹시 유비는 장비국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산해경은 수천 년 전 고대 중국에서 집필된 것으로 추측되는 고문원입니다. 청장관전서와 청성잡기는 조선 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라면 장비인의 기록과 묘사는 어떻게 천년도 넘는 세월을 지나 다른 나라에까지 비슷하게 전승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장비인과 비슷한 기록은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긴 사람이라는 뜻의 테나가 아시나가인데요. 이들은 아주 먼 옛날 도호쿠 지방의 초카이 산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거인들이죠. 이들은 산해경에 묘사된 장비인처럼 긴 팔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이 긴 테나가, 다리가 긴 아시나가로 나누어지며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팔이 긴 사람과 다리가 긴 사람의 동거 생활은 장비국을 묘사하는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테나가 아시나가에 대한 기록을 보고 혹자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섬에 거주하던 장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일본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일 세 나라의 기록에서 모두 등장하는 팔이 긴 사람들이 장비국의 한 줄기라는 주장이었죠. 장비국에 대한 기록들은 현재 신화나 전설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오며 비슷한 형태로 전승되는 기록들에 대하여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 경주에 위치한 계림로에 도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총 55기에 달하는 신라시대 때의 무덤들이었는데요.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고고학자들이 현장으로 급파했고 공사를 중단한 뒤에 유물들의 발굴과 보존 작업을 시작하였죠. 이 과정에서 순금 귀걸이, 차륜 토기, 비단 화살통 등 신라의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됩니다. 이 중에는 국보급이라 평가받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도 270여 점 포함되어 있었죠. 발굴 작업은 적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4호 묘에서는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묘 주변으로 돌 무더기를 가득 쌓는 적성 목가쁜 형태로 지어져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여차하면 무덤 자체가 무너져 내리거나 인부가 다칠 수 있어 매우 신중을 가해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안에 귀중한 유물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의 기대가 집중된 가운데 발굴이 진행되었죠. 조심스러운 작업이 한참 더
이어지고 마침내 14호묘의 내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새롭게 추가될 유물의 현장 사진과 스케치를 위해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흙 위로 얼핏 드러나 있는 유물들 중 그 외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이 하나 포착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영롱한 황금빛을 잃지 않은 보검. 한국 고대사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보물 제635호 신라의 황금 보검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같이 발견된 신라의 다른 유물들 중에서도 단연 화려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외관뿐 아니라 검의 양식 또한 당시 주로 사용되던 환두대도 형태와 판이한, 국내에서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 고고학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유물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주에서 발굴된 황금 보검은 간단한 보고서 한 장 작성되지 않은 채 40년 동안 보관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0년 신라 황금 보검에 대한 첫 조사가 실시됩니다. 보검은 단검의 형태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검신은 대부분 부식되었지만 검집과 장식들은 꽤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식에 쓰인 기법인데요. 조사 결과 이것을 만든 이가 누금 세공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누금 세공 기법이란 매우 작은 금 입자나 알갱이로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현미경을 유화할 정도로 매우 미세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인이 아니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법이죠. 즉 황금 보검을 제작한 이는 당시 기준으로 금을 통한 세공과 제작 기법에 통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장식에 사용된 보석의 정체가 한반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넷, 즉 석류석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학자들은 이것이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석류석이라 유추했습니다. 인도산, 스리랑카산 석류석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무역 또한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거치자 예상을 뒤엎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당 보석이 석류석 중에서도 귀하다는 로돌라이트 종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로돌라이트는 석류석 중 보랏빛을 띠는 보석으로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주로 나는 붉은빛의 석류석과는 원산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는 동유럽에서만 생산되고 유통되던 종류였죠. 황금 보검에 총 사용된 로돌라이트는 10캐럿이 넘을 정도로 그 양 또한 많았습니다. 검집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조사 결과 검의 전체적인 디자인 기법이 켈트족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켈트족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민족 중 하나인데요. 학자들은 검의 화려함을 보아 고대 켈트족의 왕이 사용하던 무구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죠. 검이 동유럽에서 제작되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신라로까지 건너온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고대 유럽에서 제작된 황금검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전해진 건지 경로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유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던 연구팀은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28년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의 마을에서 발견된 유물의 형태가 황금 보검과 매우 비슷했던 것이죠. 마을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조각은 나머지 부분이 소실되어 그 정체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신라 황금 보검의 등장으로 인해 이것이 검 조각의 일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에 대한 단서는 중국에서도 한 번 발견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키질 석굴의 입구 천장에 동일한 모양을 가진 보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유물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검이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 신라에까지 전해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본의 미술학자인 요시미치 츠네요는 황금 보검이 고대 로마에 존재했던 최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유추하기도 했는데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경지의 기술력으로 인해 극소량만 유통되었고 그것이 실크로드와 같은 옛 무역길을 통해 신라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고고학계는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에 대하여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귀중한 역사 유물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유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라가 생각 이상으로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딱 3번 관찰된 고대의 황금 보검, 한 번은 중국에서 그림으로,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서 조각으로, 마지막 한 번은 한국에서 완전한 형태로 신라의 황금 보검에 얽힌 수수께끼와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 신라, 그들은 과연 어떤 비밀들을 더 감추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번성했던 고대 국가 중 문헌으로만 존재가 알려져 한반도의 폼페이라 불렸던 아라가야의 실체가 확인됐다.
1600년 만에 발굴된 왕의 무덤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었다. 2018년 12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마리산 13호 고분에 대한 정식 조사가 재개됩니다. 13호 고분은 마리산 능선을 따라 늘어선 천여 개의 가야시대 고분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있는데요. 직경 40m, 높이 7.5m로 규모도 가장 커 왕의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추정되어 왔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가 발굴을 빙자한 도구를 감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00년 만에 진행된 정식 발굴을 위해 조사단은 봉분의 흙을 걷어내고 무덤 입구부터 무덤 방까지 이어진 통로를 따라갑니다. 무덤 방은 길이 8.7m, 너비 2.2m로 널찍하고 견고했죠. 천장에는 14개의 커다란 덮개돌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덮개돌 중 하나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파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하나하나 갈고 깎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죠. 언뜻 불규칙적으로 보였으나 일정한 규칙성도 확인됩니다. 이후 현장에 투입된 천문학자들은 구멍들이 별자리임을 알아보는데요. 가야 유적 최초의 성혈 유물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죠. 덮개돌 표면에 새겨진 구멍과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 위치를 맞춰보는 동정 작업을 진행한 결과 남도 육성을 비롯한 전통 별자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라 가야인들은 무덤 천장에 밤하늘을 새겼던 것이다. 성혈 유물이란 고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천문도를 말하는데요. 1m 60cm 길이의 평평한 화강암 판에 총 134개의 구멍을 뚫어 전갈자리, 궁수자리 등 함안의 여름 밤하늘에서 관찰되는 별자리를 새겨 넣었죠. 판독 결과 구멍의 크기와 깊이로 별들의 밝기 차이까지 정밀하게 구현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런 유물은 아라 가야인들이 현대 못지않은 천문학 지식과 관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천문학자들은 천문도를 무덤방 중앙부에 배치한 점도 흥미롭다고 말하는데요. 별자리를 새긴 돌을 피장자 바로 위에 배치했다. 왕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생전에 보던 밤하늘을 볼 수 있게 의도한 것이다. 다른 문화권 고분에서도 성혈 유물이 드물게 발견되긴 하지만 이처럼 무덤 안쪽 피장자 시야에 새긴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견이 역사에 기록 한 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비밀의 왕국 아라가야의 독창적인 천문 사상과 문화를 확인할 단서가 될 것이다. 아라가야는 4에서 5세기경 한반도 남쪽 낙동강 유역에서 번성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신라와 조문국을 이웃하고 있었지만 주변 강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세력을 잃지 않고 고유 문화를 지키며 519년 동안 번영하였죠. 스스로 안라국 혹은 안야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했으나 고려시대를 거치며 아라가야로 불리게 되는데요. 가야가 삼국시대 초중반 한반도 남부에 있던 여러 국가를 한데 묶어서 부르는 총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 등에 따르면 아라가야를 비롯해 총 6개의 나라가 연맹해 가야가 되었으며 그중 오늘날 김해 지역에서 번성했던 금관가야, 고령군을 기점으로 삼은 대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서는 아라가야가 두 나라의 버금가는 세력을 떨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아라가야는 다른 가야국들에게 형님의 나라로 불릴 만큼 강대했으며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다. 특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토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 곳간에도 아라가야의 그릇 받침이 전시되고 있다. 표면에 세모와 직사각형의 홈을 내 장식했고 원과 직선 무늬를 넣어 만듦새가 아름답고 정교하다. 아라가야의 토기는 독창적인 형태와 기하학적인 무늬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국가의 상징이기도 했던 불꽃 무늬가 들어간 사슴 모양 토기, 굽다리 접시, 사슴 모양 뿔잔 등을 보면 당대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라가야 토기들은 주변 나라들에서도 명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낙동강을 거쳐 영남 전 지역과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되었죠. 그 흔적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의 시가현 구사츠시에 아라가야의 조상을 모시는 알라 신사가 남아있습니다. 일부 일본 역사학자들은 신사의 존재와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현 카시하라시에서 아라가야 토기와 비슷한 한국계 도자기가 다수 발굴된 것을 근거로 아라가야인이 일본으로 건너와 토기 제작 기술을 가르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문명 개화를 이끈 첫 외국인이 가야인이라는 설도 있죠. 13호 고분에서 발견된 아라가야의 천문학 지식과 수준은 사학계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분 건설에 이용된 토목 기술, 토기 제작 및 세공 기술, 갑옷 제철 기술 등은 미안의 제국 아라가야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였음을 증명한다. 그동안 아라가야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라가야에서 주체적으로 남긴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국 역사서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가야 권역에서 부뚱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문자 기록 문화가 있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라가야가 남긴 기록은 단 한 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겼는데 유실됐는지 아니면 원래 없었는지조차 알 수 없죠. 가야 관련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라가야는 531년경 백제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완전한 독립을 꿈꾸다가 561년에 신라에 흡수되었다는 것 정도인데요. 아라가야를 미얀의 제국으로 부르는 것도 이처럼 역사에서 증발한 듯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산 능선에 남아있는 고분들은 아라가야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열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조차 독을 당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13호 고분은 1918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훼손, 독을 당했다. 당시 유물이 얼만큼 발굴됐는지 이후 어디로 옮겨졌는지 관련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당시 발굴을 지휘한 일본인 사학자 야스이 세이스가 한반도 국가들은 고대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믿는 굴절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반도 고대 국가의 우수함과 실존 여부를 증명한 주요 유물 상당수가 일본으로 유출되거나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리산 13호 고분 발굴 조사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아라가야의 천문도가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일제가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의 곳곳에 있던 왕릉과 고분은 파괴 1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문화 유물을 조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문 도굴꾼을 고용했고 200여 개의 왕릉과 수천 개의 고분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약탈합니다. 그때 밀반출된 유물 중 일부가 지금도 도쿄 국립박물관에 진열되고 있죠. 하지만 일제도 한반도 곳곳에 포진해 있는 모든 유적과 유물을 없애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아라가야의 천문도처럼 무겁고 거대한 석조 유물이라면 훔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크고 무거운 10톤 이상의 거대 석조 유적이 한반도 전체에 수만 기 이상 포진해 있다면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해외의 고고학자들은 한반도를 고인돌의 나라라 칭한다. 전 세계 전체 고인돌의 수가 약 8만 개인데 그중 절반인 4만여 개가 한반도에 분포한다. 이런 고인돌들은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고유한 천문관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평양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뚜껑돌에 별자리 모양 천문도가 새겨져 있는데 그 수가 200여 개가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로 평가되는 바빌로니아 토지 경계비의 제작 추정 연대는 기원전 1200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서서 제작된 천문도가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평안남도 증산군 용동리 외세산에서 발견된 시포 고인돌인데요. 뚜껑돌에 80여 개의 구멍이 새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불씨를 만드는 발화 구멍, 고인돌 건축 과정에서 생긴 흔적, 무덤 장식, 피장자의 족보, 제사를 지낸 횟수나 재물의 수량 등 다양한 추측이 잇따랐죠. 그런데 연구 결과 뚜껑돌의 구멍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11개의 별자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위치와 배열이 현대의 천문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했죠. 별의 밝기를 반영해 구멍의 크기도 각각 다르게 새겨 넣었는데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에 기초하여 뚜껑돌에 새겨진 별들의 위치를 거꾸로 추적해 제작 연대를 계산한 결과 기원전 2900년에서 3000년 사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동기 시대 초기에 진입하던 시기 평양에서 세계 최초의 천문도가 제작된 것일까요? 국가 시스템을 갖춘 집단만이 천문 현상을 관측한다.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고 천체의 운행을 기록하려면 다양한 천문 관측 기기와 시각 체계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별자리 유적은 4800년 전 선사시대에 이런 기기 및 체계를 확립한 고대 국가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천문도가 새겨진 고인돌은 평양뿐만 아니라 양평, 양수리, 화순, 절산리, 고성, 송악동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 중엔 아라가야가 있었던 하만 지역도 포함되죠. 어쩌면 역사서에 천문에 관한 기록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도 한반도만의 독창적인 천문학 지식이 발달된 것도 선사시대에 이룩한 고대인의 천문학 지식과 관측 기술이 고구려부터 백제, 신라, 가야, 조선을 아우르며 전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라가야의 천문도와 고인돌 별자리 유적은 한반도 고대 문명의 오파치였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양제의 요동 전쟁은 출동 병력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컸다. 고구려는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군사를 거의 섬멸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수나라 군대의 침략을 막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명장 을지문덕. 그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평양성으로 3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우중문과 우문수를 신묘한 전략으로 굴복시킨 후 살수에서 모두 괴멸시킨 한국사 3대 대첩이라고 불리는 살수대첩의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살수대첩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사를 통틀어 보아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철저하고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출정했던 수군대 30만 5천 명 중 2,700명만 간신히 귀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치화하였을 때 99%에 달하는 전력 손실이었죠. 천년 뒤 발발한 임진왜란 때의 왜군 총 병력이 19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하루 만에 30만 병력이 절멸한 것은 실로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할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의 병력 손실에 큰 타격을 입고 멸망의 길을 걷다가 618년 결국 망하고 맙니다. 당시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고구려를 두고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라 일컬으며 그 지략과 전투력에 대해 경외하였죠. 약 800년이 지난 후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조주는 살수 대첩에 대한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수 상상 양벽호 살수 강물 파도치며 허공에 출렁이니 수병 백만화 위여 수나라 백만 군사 고깃밥이 되었다. 지금류 득어 초와 지금까지 어초들의 얘기거리로 남아 불만 정부 일소여 지나는 나그네의 한바탕 웃음거리 되고도 남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었죠. 기묘한 곳은 이러한 큰 공을 세운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수 을지문덕이 정확히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살다 떠나갔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죠. 역사에서 구국의 명장으로 불릴 정도의 일화를 담고 있는 인물들은 생몰년부터 시작해 그 인물의 모든 일대기를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에 대한 것은 정보가 제한적이기에 그에 대한 소개마저 단출하게 느껴지죠. 을지문덕은 가문의 계보를 알 수 없고 자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과 문장력도 갖추고 있다.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적게 남아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하는 신라에서 손꼽히는 명장인 김유신의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김유신은 왕경인이었다. 그의 12대 조상은 수로왕으로 후한 건무 18년 이민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김유신에 대해서는 출신뿐 아니라 그의 성장 배경과 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여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몇 세까지 살아있었던 것인지 명확하게 남아있죠. 그러나 을지문덕은 612년에 살수대첩을 제외하고는 관련된 국내 기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을지문덕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당시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수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서에는 수양제가 별동대의 총사령관인 우중문에게 전한 고구려의 왕이나 을지문덕이 찾아오면 붙잡아두라는 내용의 밀지 기록이 남아있죠. 이 기록으로 보아 수양제가 이미 을지문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과 더불어 잡아두라고 명령한 것으로 볼 때 을지문덕이라는 장수가 전쟁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또한 그의 기록이 등장하는 삼국사기의 순서를 살펴보면 신라 김유신의 기록이 맨 처음, 을지문덕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 연대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해당 인물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을지문덕이 당대 다른 위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을지문덕의 이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도 을지문덕의 어느 부분이 성씨이고 이름인지 혹은 전부 다 별칭이거나 가명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을지는 관직을 일컫는 말이고 문덕의 이름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고구려에 을지라는 관직은 없었습니다. 또 삼국사기 본기를 보면 을지문덕이 대신으로 불리는데 당시 고구려의 대신이라는 것은 관직명이 아니었죠. 고구려의 왕은 오색무늬의 옷을 입고 흰 비단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 뒤에는 모두 금태를 둘렀다. 대신은 푸른 비단관을 쓰고 다음은 진홍색 비단관을 썼다. 당시 고구려에서 대신은
그저 왕과 신하를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짐작했을 때 을지문덕이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칭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기는 하였죠. 을지문덕이 이주민 계통의 귀화 가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을지문덕의 성씨로 추정되는 을지가 선비 귀족의 성씨 중 하나인 울지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죠.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두 한자의 음가가 비슷하고 자치통감 고위 8권의 주석에 을지문덕을 울지문덕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학계는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자의 음가가 비슷하다고 하여 두 한자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에 대해 고구려 귀족이었던 을씨 가문의 존칭사로 쓰였던 지를 붙여 을지문덕이 된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야사에서는 을지문덕이 고구려 국상이었던 을파소의 후손이라 적혀 있었기에 존칭을 붙여 추앙하는 의미였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야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명확한 근거가 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설 중 하나로만 남게 됩니다. 을지문덕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고구려의 위기 상황에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구국의 영웅 살수의 명장 을지문덕. 역사의 위대한 한 축을 도맡았던 그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난세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잠시 현신한 수호신이었던 걸까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문덕이 손을 떨치고 홀로 나서서 일변 싸우고 일변 전진하여 수나라 100만의 무리가 손을 떼고 북으로 달아나게 했다. 동쪽 땅의 생령들이 지금까지 안도하고 지내는 것은 다 문덕의 공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명나라 장군 양호가 원숭이 기병 수백 마리를 소사하 다리 아래 들판에 매복하게 하였다. 왜군이 숲처럼 빽빽한 대열을 이루어 북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거리를 100여 보 남겨놓았을 때 교란용 원숭이들이 말에 채찍을 가해 적진으로 돌진했다. 왜적들이 사람인 듯 하면서도 사람이 아닌 원숭이를 보고 모두 괴이 여겨 발을 멈추고 쳐다만 보았다. 혼란에 빠져 조총 하나,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크게 무너져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1751년에 저술한 인문지리서 택리지의 기록입니다. 지금의 충남 천안 일대에서 벌어진 소사전투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소사전투는 평양전투, 행주산성전투와 함께 외국을 상대로 크게 승리한 육상 3대 첩으로 꼽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전투 규모 및 전술 등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지만 내용 중 실제했다고 믿기 어려운 원숭이 기병대에 대한 부분은 설화 혹은 야사로 여겨졌습니다. 택리지가 쓰여진 시점이 임진왜란이 종전되고 150여 년 후였기에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구전되는 이야기를 수집해 적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보았죠. 혹자는 원숭이처럼 날쌘 명나라 병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호 속 원숭이 기병대가 단순한 지역 전설이 아닌 진짜 원숭이들로 구성된 특수 부대였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택리지는 수십 가지의 지역 전설을 채록한다. 처음엔 원숭이 기병대도 그런 부류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 정본과 수십 종의 이본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사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는 원숭이 기병대, 즉 원병이 단순히 전설이 아닌 임진년에 벌어진 국제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실체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균관대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는 소사전투를 승리로 이끈 원병의 이야기가 역사적 근거가 있는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상을 사실로 기록한 사료가 택리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왕명을 받아 명나라 장수 양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경리 양호 치제문을 지었는데요. 여기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농원 300이 한꺼번에 말을 달렸지. 저 교활한 왜적들을 모조리 말구발해서 섬멸하였네. 여기서 농원 300이란 적진을 교란하는 300마리 원숭이라는 뜻인데요. 원숭이들의 공을 치하하는 내용은 택리지와 일치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저서 오주 연문장전 산고에는 원숭이와 함께 조를 이루어 싸우는 명나라 군사들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은 붉은 옷이나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며 등에는 원숭이 한 마리를 업었다. 왜적이 원숭이를 보고 놀라 혼란스러워하는 통에 완전히 패하였으니 원숭이 또한 전공을 세웠다 할 것이다. 이런 사료들 중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중 잠록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헌 중 가장 자세한 기록물로 평가되는데요. 책에 따르면 조경남은 소사전투 이후
사명대사가 이끄는 의병이 남원으로 집결했을 때 직접 방문해 원숭이 병사를 목격하고 짧은 소감을 남깁니다. 초원 4마리가 있어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다. 몸뚱이는 큰 고양이를 닮았다. 초원은 중국 남부에 서식하는 원숭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초원은 조선의 문신인 손기양의 일기에도 언급되는데요. 그는 집안 종에게 사명대사의 부대를 살피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죠. 일을 마치고 온 종은 군대의 위용이 장엄하고 초원과 낙타가 있는데 원숭이는 능히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정말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원숭이들을 보았던 걸까요? 안 교수는 원숭이 부대가 실존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처럼 원병에 대한 언급은 여러 사료와 문헌에 남아있는데요. 경상북도 안동의 풍산 김씨 문중에 대대로 전해오는 세전 서화첩에서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이는 김씨 문중 조상 19명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낸 화첩입니다. 안 교수는 총 32점의 그림들 가운데 천조 장사 전별도라는 제목의 그림에 당시 원숭이 기병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참전했던 명나라 병사들이 귀환하기 전 작별잔치를 여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그림 왼쪽 하단을 보면 원명 300이라 적힌 깃발을 든 원숭이들이 열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속 동물은 온몸에 진해색 털이 수북하고 주둥이가 뾰족합니다. 깃발에는 원병 300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원숭이 병사 300마리라는 뜻으로 연암 박지원이 지은 시조와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동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진짜 원숭이인지 동물의 분장을 한 사람인지 전문가 의견이 분분한데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홍국 교수는 이들이 진짜 원숭이가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유타야 왕국 출신 병사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유타야는 지금의 태국에 있던 나라로 14세기 말까지 동남아시아 최대의 세력을 떨쳤습니다. 조홍국 교수는 외국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옛사람들이 생김새가 자신들과 다른 동남아시아인을 원병이라고 지칭했거나 원숭이에 비유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해당 그림에서 원숭이 기병대 왼쪽 위를 보면 바퀴 달린 수레에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외국인 병사 4명이 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 비해 몸집이 훨씬 크고 피부색은 까무잡잡하며 머리털은 붉은색입니다. 오른쪽 위에 해귀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팽신고가 얼굴 모습이 다른 신병을 불러왔다. 일명 해귀라 한다. 호광의 극남에 있는 파랑국 사람들로 조총을 잘 쏘고 여러가지 무예를 지녔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검은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해귀는 잠수와 수중 사냥에 능한 포르투갈 출신 흑인 용병들을 바다 귀신에 빗대어 부른 별칭입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가 해귀의 신출귀몰한 몸놀림에 감복해 은자를 내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당시 외국인이 보기 드문 존재였던 것은 맞지만 생김새가 다른 외국의 사람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병 300이 해귀 같은 외국인이었다면 사람이 아닌 온몸에 털이 난 원숭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대회 교수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9월 역사 비평을 통해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국내외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마치 영화 혹성 탈출처럼 유인원으로 이루어진 기병대가 외란에서 나라를 구했다는 스토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죠. 하지만 사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조선, 명나라, 일본의 사료에 원숭이 부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원숭이를 훈련시켜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회의론자들의 주장대로 명나라의 원병 300에 대한 언급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명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박물학자 사조세가 쓴 오잡조를 보면 명나라의 유명한 장군 척계광이 야생 원숭이를 조련해 외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척계광 장군이 푸징 수주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이 산엔 예부터 원숭이 수백 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병사들이 산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며 훈련하는 것을 여러 날 지켜보더니 본대로 흉내내기를 잘하였다. 이를 본 장군이 원숭이를 잡아들여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내주고 말 타는 법과 총 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외적이 기습을 해왔는데 원숭이들이 적의 진영에 몰려가 일순 쑥대밭을 만들고 적을 교란시켜 쫓아냈다. 이를 계기로 원숭이들은 군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으며 외적을 기습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명나라군에 포함된 원병 300과 명나라의 명장 척계광이 훈련시킨 수백의 원숭이 군단은 어쩌면 동일한 대상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임진왜란 때 우리의 편에 서서 왜군과 함께 싸웠다는 정체불명의 원숭이들, 그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